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관세 뉴스에 출렁이다가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적 발언에 다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도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의 자금 이탈 그리고 트럼프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여전히 관세 불안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좀 악재가 조금씩 이제 해소돼가는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악재 크게 세 가지 계속 보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공매도 사항,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트럼프 관세는 조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하게 추진을 하다가 시장의 어떤 이제 그 충격에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네.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반응을 보면서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이제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그래도 6월 4일 대선 전국으로 확정이 되면서 네.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 쪽으로 좀 시장이 옮겨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다면 좀 악재가 하나씩 해소돼 가면서 시장에 이제 약간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다 끝나고 바로 이제 상승을 하느냐 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기존에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2,500에서 2,650 정도였는데 네. 그 폭락 이전에 그 기존의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해서 조금씩 악재가 해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3월장부터 4월장까지 우리 시장 극심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를 상승으로 돌리려면 아무래도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제거가 돼야겠죠. 네. 근데 네. 사실 시장에서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이 리스크는 워낙 장기적이에요. 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관세의 목적이 첫 번째가 일단 연방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부분, 10년 동안 6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1년에 6천억 달러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들의 부활이거든요. 근데 관련돼서 보시면 첫 번째 것은 사실 상호 관세라든지 일반 관세를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뒤에 후자죠. 이제 제조업을 좀 부활시켜야 될 산업들은 지금 잘 보시면 이제 품목별로 지금 관세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호 관세가 좀 90일 유예됐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나왔던 이제 IT 제품,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가 이제 상호 관세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끝났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아마 이제 저희가 관심이 많은 자동차, 철강은 이미 이제 관세 품목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가전제품, 의약품들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은 품목별 관세로 전환이 될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당분간은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관세가 결국 또 품목별로 또 관세가 또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국내 시장이 이제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들의 이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이 이제 관세 정책을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국내 증시가 그냥 안고 가야 된다. 네, 최소한 중간 선거 때까지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안고 가야 될 그러한 악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포는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품목별 관세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올해 남은 기간에도 계속 이런 관세 영향이 적은 업종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사실 소나기가 오는데 굳이 네. 소나기하고 싸울 필요는 그렇죠. 없거든요. 네. 일단 피하면 되는 거고 소나기가 없는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전반적으로 관세에서 좀 약간 비껴나가 있는 업종들을 잘 보시자.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보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관세 회피 업종들, 잘 아시는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전력기기 쪽이요. 이건 저희가 전통적으로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좀 고평가가 됐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제 리더십 전환이죠. 이게 쉽게 해서 이제 뭐 민주당이 됐든 뭐 국민이 됐든 이제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일단 뭐 내수 확대라든지 뭐 산업 지원 이런 부분들 본다면 AI라든지 로보틱스 그다음에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충분하게 지금 산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중국이 또 의외로 강해요. 네. 강하고 내수 확대를 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확대와 관련돼 있는 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게임, 엔터, 화장품 같은 이런 업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관세 쪽을 좀 피해서 저희가 네. 성과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발언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는 한데 반도체와 관련해서 관세 영향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네. 때 이제 제조업 부활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품목별 관세하고 연관이 돼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을 봤을 때 아쉬운 게 없어요. 미국은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는 사실 미국 내 자급자족이 되지가 않아요. 뭐 디램까지도 사실 뭐 마이크론이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 부활을 위해서 투자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미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작년에 파운드리를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또 1,000억 달러 이상 또 투자가 얘기가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 공장 만들어 놔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새벽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AI 칩 플러스 AI 그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는 또 공장을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갖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자를 좀 많이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이제 전반적인 정치적 이슈라든지 국가 안보 이슈 이런 걸 관련해 갖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생각하시 이렇게 이미 투자를 받아놨으니까 관세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면제를 해주겠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가 투자해 놓은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4년 동안 빨리 올라올 수 있게 산업이. 그러다 보면은 아마 평균적인 20에서 25% 정도 아마 품목별 관세는 반도체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부품단이잖아요. 네. 부품단은 바로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아마 부품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세 면제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레거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좀 크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가 주도를 해왔고 올해는 조금 다르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네. HBM 쪽에 사실 좀 무게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 쪽을 이제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이제 매도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양쪽을 다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것보다 중국 내 수요 증가가 지금 가장 크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로 반도체를 제가 넣어놨었어요. 네. 잘 보시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뭐 이국 환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AI 산업 확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D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레거시 반도체 매출이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파운드리하고 HBM 쪽에서는 적자가 나긴 해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앞으로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이제 중국 내에서 이러한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냥 글로벌 AI 산업 때문에 레거시 쪽 반도체 수요는 확실하게 지금 커질 걸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이쪽 중국은 또 관세도 회피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예, 이렇게 될 수 있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다른 것보다 반도체 쪽에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모멘텀이 생겼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애플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쭉 밀려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잘하면 그 부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 폰이라든지 폴더블 폰들의 어떤 매출 확대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가능해 갖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을 다시 이제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HBM은 뭐 SK 하이닉스가 독점이 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2, 3년 이상은 안 깨질 것 같아요. 이런 거 물론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다라고 발표하긴 했지만은 지금 분위기로는 뭐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대량 생산 측면에서 본다면은 2, 3년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HBM은 계속 지금 달리는 말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달릴 준비가 끝난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HBM과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HBM은 봐야 되겠고 레거시와 관련해서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차트적인 면으로 봤을 때 56,000원 단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네.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달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달릴 준비가 돼 있는 준비를 것 하고 같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은 글로벌 AI 산업 특히 이제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 이제 밀려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HBM 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주도권을 좀 잃지 않겠느냐. 물론 네네. 이제 뭐 지난주에 나왔던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보신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부분 저 D램까지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사실 앞질렀거든요. HBM이 이제 가장 크니까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시장을 돌이켜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미국보다는 사실 중국 쪽 행보를 되게 많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가서 샤오미라든지 아니면 비아디아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알리바바와 지금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술적인 부분들, HBM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마케팅으로 좀 더 확실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이 무역 갈등에서 다들 처음에 예상은 중국이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중국에 나오는 경제 지표 뭐 이번 주에 뭐 1분기 GDP도 나오는데 지금 5.2% 이상 지금 성장을 보고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예, 특히 이제 이구환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네. 이구환신 다른 거 없습니다. 개인들이 저희 가정이 가전제품들이 있죠. 뭐 이런 거 바꾼 때 세금 혜택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공장이 지금 새로 보면은 이제 이 기반 설비들을 지금 막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그 전에 쓰던 기계 새로운 걸로 바꿔주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로보틱스로 다 바꿔버리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로보틱스라든지 가전제품에서의 수요는 반도체가 하이엔드보다는 사실 D램 쪽이 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제 모멘텀을 이제 다시 좀 잡아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 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와 맞물린 레거시의 수요 회복,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봐주셨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셀 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 수급을 얘기할 때 다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 파는 건가?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금 유동성을 계속 확대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미국 시장으로 모든 자금들이 쏠렸다라고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을 좀 확대를 하고요. 다시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최근에 보시면 뭐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중국 증시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본다 보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미국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돼야 사실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꼬였던 부분, 악재 부분이 좀 해소될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를 본다면 결국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풋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준 풋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네. 결국은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는 결국은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한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은 뭐 미국 수출이 아니더라도 지금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AI하고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 이번에 이제 정책에서 어제 네. 이재명 대표가 크게 보여줬지만은 그 이전부터 사실 국내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정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AR인지 로보틱스 자율주행도 이미 갔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제 의료 시스템도 이제 정상화돼야죠. 그럼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화장품 엔터 이런 쪽에서 아마 외국인들의 먼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 시장 급락하기 전에 보시면은 해당 업종에서 조금씩 들어왔던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 화장품, 엔터 그리고 최근에는 정책주로 테마가 묶이고 있는 AI까지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려면 환율도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20원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환율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네. 네. 사실 100 이하로 가면 원달러 한 1,35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지금 1,400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매크로 변수적인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결국 이제 환율 전망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1,350원대에 맞춰지려면은 최소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려면은 다른 것보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어요. 네. 기준금리 인하 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동결 가능성은 큰데 네.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제가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좀 내렸단 말이에요. 1,400원대 초반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최근에 봤을 때 금리를 내리기에 가장 부담 없는 환율이 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좀 내려준다라 했을 경우에 네.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어. 저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도 보시면은 국내 CDS 프리미엄이죠.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제 5년물짜리가 지금 45bp까지 올라왔어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 리스크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40bp에서 45bp로 올라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2.1%까지 올라왔는데 경제성장률 1% 밑으로 지금 깔아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이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환율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금리적인 매크로 상황이 좀 크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국은행이 풀어준다면은 저는 원달러 환율 특히 이제 원화 강세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갖고 일단은 당분간은 동결한다면 1,400원 초반에서 움직임을 잡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좀 기준금리 내려준다면은 1,350원대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지금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기업들 흐름을 보면 1분기 실적 추정치는 하향되는 반면에 연간 전망은 조금씩 상향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저하고 전망이 많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상승 탄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그렇게 전망이 가장 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사실 먼저 보면은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한국은행은 1.5% 올해 얘기 하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DB도 1.6%를 하향 조정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 관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제가 무섭게 본 게 캐피탈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0.9%까지 내려버렸어요. 그다음에 JP모건은 0.7%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 밑으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트럼프 관세에 한국의 어떤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은 트럼프 관세는 제가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은 뭐 쉽게 해서 제가 맷집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분명히 품목별로 이제 이게 다 이제 명확하게 선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저희가 6월 3일 정도 되면은 새로운 리더십 들어오고 그러면은 정치적 안정성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은 아마 하반기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본다면은 뭐 6월 3일 정도 들어와야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들어와야 지금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들이 사실 다 부재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뭐 엄한 그 포항에 가서 지금 고래나 잡고 있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런 네.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아까 새로운 이제 리더십 같은 경우는 다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 아니면 이제 스마트 정부. 이건 AI 산업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산업, 헬스케어가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전력 쪽. 그럼 신재생 에너지도 나올 수 있고요. 중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이건 이제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사실 정부가 산업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국내 R&D 예산 다 깎아갖고 사실 정책적으로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돼준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연간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맷집이 생겼기 때문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눈여겨보신 업종 몇 가지 체크해 주셨는데 실적단에서도 한번 볼까요? 네. 뭐 실적단에서 본다면 뭐 네. 종목단에서도 본다면은 제가 뭐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사실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 AI 산업 확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플랫폼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떤 분은 건설주 보시는데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세종시 이미 사실 뭐 개발 많이 돼 있고요. 인구 35만인데 아마 5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미 뭐 청와대가 들어갈 자리들은 다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 혜택은 아마 스마트 정부, 스마트 시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카카오 들어가면 카카오페이도 같이 간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AI 쪽에 정부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해줄 수 있는 뭐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스 AI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끼고 들어가거든요. 자율주행 쪽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저는 뭐 유이 로보틱스 이런데 더 많이 무기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헬스케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스케어도 뭐 의료 시스템 복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의료 AI 쪽을 저는 더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똑같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의료 시스템 복구된다면 결국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면 뭐 유한양이라든지 셀트리온이 조금 더 매출 확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AI 쪽 본다면 루니라든지 뷰노 같은 경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 적자에서 올해 영업 흑자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뭐 한 최근 4년 동안 바닥을 기고 땅을 뚫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이 전환된다. 이제 원자력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어차피 또 스마트 시티가 들어가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관련돼 있는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쪽 수요보다는 국내 수요 쪽에 한번 배팅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아마 국내 수요 이런 쪽을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갖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세를 좀 피하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섹터 안에서 또 토픽 종목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시장 짚어주셨으니까 미국 시장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왔고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급등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앞에 이제 밑밥을 좀 깔았어요. 다른 얘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충격을 받고, 네. 왜냐하면 시장도 지금 붕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도 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반대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전에 그냥 무대뽀로 그냥 밀고 나갔다면은 지금은 시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네, 이런 부분을 본다 보면은 저는 결국 이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간다라고 보면은 낙폭 이전 수준까지는 일단 복귀할 수 있다. 예, 그렇다 보면은 낙폭 이전이 사실은 뭐 S&P가 한
5,500에서 5,800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5,500 이상으로 한번 지금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8,000에서 깨졌거든요. 그래서 18,000 정도는 아마 시장에서 회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 위험성을 인지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이 금융시장 충격 완화에 대한 자기의 역할을 이제 할 타이밍이 와 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책임을 또 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연준이 지금 시장 특히 이제 5월 7일 날 이제 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관련돼 갖고 뭐 의사록이 됐든 아니면 회의에서 금리를 뭐 인하를 못 시킨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언급은 분명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 대한 어떤 매크로 상황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들도 아마 기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작이 됐어요. 지금 뭐 시작은 일단은 금융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1분기는 S&P 지수 편입된 기업들의 평균 실적이 한 4.5% 전분기 대비 감소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전분기 정도만 나와도 아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실적상으로 버텨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왔던 악재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해소라기보다는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기존의 이제 낙폭 이전의 수준을 한번 회복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 뉴욕 증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대응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가 좀 올라오긴 왔는데 조금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좀 더 올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 매도세가 지금 그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본다면은 뭐 정치와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쟁력이 확실히 강한 업종들, 이제 관세 회피 수혜주라든지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선 정책 수혜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저가 매수해서 놓는 상황이 지금 가장 뭐랄까 현명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반기를 해봤자 2달 남았거든요. 네. 하반기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저가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